마네와 베르트 모리조라는 여성 화가 이게 그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네의 작품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베르트 모리조라는 여성이 누구인지 하여튼 그 요거 이제 베르트 모리조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 이 베르트 모리조와 그 마네 사이에 마네 연인이라면 연인이었고 이제 모델이었는데 마네가 많이 그렸죠 이 여인을. 그런데 이제 이 여인에 대한 이 여인과 이제 마네를 마네의 이야기를 보려면은 제비꽃 여인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영화를 어제 다시 한번 이거 쭉 봤는데 참 잘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화가에 대한 영화들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대부분이 그, 그 연기라는 연기자가 화가 역할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 영화는 아주 잘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그 화가가 무엇을 고민을 하고 화가 화가가 그림 그릴 때 무엇을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화가가 평생 무엇을 고민하고 이제 이런 것이 그게 그 심리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요 그림이 처음으로 이제 그 인정을 세상에 인정을 받은 그림인데 이제 머리조가 요 그림을 이제 이 검정색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검정색 부분은 요거는 이제 엄마고 머리조 언니예요. 이제 언니하고 이제 엄마를 같이 모델 그린 그림인데 자기 집에서 요게 이제 언니하고 여기 두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죠. 그 그림 그리는데 이제 언니는 두 사람이 다 마네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 마네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마네가 그 이미 기혼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게 마네 친구한테 마네의 친구 중에 이제 마네가 해군 시절에 같은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빠져가지고 이제 그 친구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이 언니가. 그러니까 마네한테 받은 충격 때문에 그것을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요 그림을 그릴 때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예, 예. 그래서 마네한테 도움을 청하러 가죠. 그러면서 이제 마네에게 이제 그 도움을 청하러 가기 전에 이 마네가 검정색을 도대체 무슨 검정색을 썼을까? 마네의 검정색은 굉장히 빛나는 검정색인데 그 검정색을 어떻게 그렸을까? 그거를 이제 그 마네가 도대체 어떤 검정색을 썼을까 그 고민을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마네가 이제 이 작업실에 와가지고 요 그림의 요 검정색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손을 봐줘요. 그러면서 붓터치를 어떻게 해라. 과감하게 해라. 붓터치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언을 하고 두 번째 조언은 무슨 조언을 하냐면은 상하 검정을 써라. 그 이야기를 해요. 검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보리 블랙이라고 그래요. 아이보리 블랙이라고 그러는데 제 경험으로 있어서는 저는 또 유화를 그릴 때
유화를 그릴 때 이 검정색이 제일 불만이었어요. 검정색이 내가 원하는 검정색이 안 나는 거예요. 회색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물감의 이제 요거는 아이보리 블랙이라는 건 실제로 거기 태워요. 상아를 태워가지고 그 상아의 재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아이보리 블랙 값이. 굉장히 비싸니까 일반 화가는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싼 가격이라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오는 것도 이제 물론 아이보리 블랙이 요즘도 아마 그 상아를 태워서 만들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니까 거기다 미디움이라는 게 투명한 게 있어요. 그냥 물감처럼 생겼는데 투명해. 아무것도 색깔이 없어. 그거를 섞는 거예요. 미디움을 섞어. 그러니까 그 회색에 가까운 색깔이야, 이 검정색이. 그래서 당시에 화가들이 그 안료를 사다가 아마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감을. 이제 물론 이제 튜브에 나오는 물감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그 아이보리 블랙이라는 게 굉장히 비싼 건데 아마 그게 그대로 나온 그 원 상태의 미디움이 없이 아이보리 블랙이 나온 걸 그대로 썼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마네가 검정색이 그렇게 아주 선명하고 검정색이 그런 마네 특유의 검정색, 밝은 검정색이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조를 마네가 그린 건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은 커다란 붓으로 한 번에 그린 거예요. 한 방에 팍팍팍팍 한 방에 그린 얼굴도 한 방에 그린 거예요. 커다란 붓으로 얼굴도 그렇고 이 그림 가 제가 보기에는 이 신의 경지예요. 신의 경지.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 붓놀림이라는 게 붓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같은 사람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만해처럼 못 그릴 거다고. 정말 대단한 그림이에요. 음. 이것도 이제 머리조를 그린 거예요, 만해가. 여기에서 이제 마네는 고야하고 발라스케스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요 여인이 머리조예요. 요것도 머리조고 이 머리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조의 집안은 이게 조부가 화가였어요. 프라고나른가? 음, 옛날에 유명한 화가였죠, 조부가.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도 지방의 이제 유명 지사였고, 이제 만해도 아버지가 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성공하기 위해서 뭐 몸부림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화가들이란 게. 드가도 은행가의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어요. 뭐 세자느도 그렇고 뭐 아주 대체적으로 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돈에 그렇게 커다란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무슨 놈 뭐 그림 팔기 위해서 뭐 어쩌고 인상파를 뭐 경쟁을 했다고 그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데, 예, 요게 이제 그 바르트 모리조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이야. 이게 프라고나를 로코코 시대의 거장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자가 그러니까 코로 제자인데 아마 코로 그 화실에서 그런 대화 내용이 나와요. 화실에서. 그래서 이제 이 코로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코로하고 코로였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코로 그림과 인상파 그림이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자, 요 주조 색깔이 갈색이에요. 전체가 갈색이 있고 여기도 갈색이 상당히 많아요. 갈색이 섞인 색깔이에요. 풍경이 코로 풍경이. 근데 이제 인상파 그림에서 대표적으로 갈색이 없어져요. 전체적으로. 전체 그림이 밝아져. 그리고 이제 갈색 부분들이 선명한 색깔로 대체가 되죠. 다른 색깔로.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코로가 아주 이제 중요한 이야기라서, 이제 코로 화실에서 그림을 배우고 있는데, 이 머릿속가 코로가 그래요. 기억을 잘 해보라. 그림이란 거는 이렇게 기억을 잘 해가지고 그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억을 잘 해보라. 그러면서 이제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기억을 잘 해보라. 그러니까 이 머릿속가 나는 밖에 나가고 싶다. 밖에 나가서 진짜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머릿속 고민은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것이었고, 현장에서 고민을 그리고 싶다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그 현장의 그 빛을 그리고 싶다. 응? 현장의 그 빛을 그리고 싶다는 것이었고, 이 코로는 그림이라는 거는 기억을 사용하고 잘 기억을 해가지고 그려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관념적 사실주와 시각적 사실주예요. 이걸 갖다가 그 코로라든지 꾸루베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관념적 사실주라고 그래요. 관념적 사실주. 그리고 인상파들을 시각적 사실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상파들을 다시 말해서 외광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직접 그린 거예요. 그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인상파 탄생과 관련돼서 인상파가 뭐냐 도대체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할 거예요. 그거 아까 물감 이야기하고 같이. 자, 이게 이게 요 그림은 이제 제목이 제비꽃 여인이라는 그림인데 이게 제비꽃을 달았다 그러는데 제비꽃이 잘 보이질 않아요, 지금요. 제가 일회 전시부터 이제 인상파 전시 내내 이제 요 머리 쪽 참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마 그 요람이라는 건데 언니의 이제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되죠. 조카가 되는데 이제 이 그림이 아주 호평을 받아요. 호평. 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요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던 게 이 녹색이에요. 괴물쯤으로 여겼던 여행객들도 그를 가까이 보고는 그가 사교계의 인사들처럼 단정하고 정중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데오도르 듀일의 만의 이야기 1906년도. 모든 증인이 똑같이 동의하는 바는 만해가 매력 자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기 넘치고 고결한 그 영혼은 내부에 화가로서 범민과 고통을 숨기고 있었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중요한 본질, 즉 그 천부적인 재능을 망각하게 한다. 웃고 있는 금발은 만에 품위가 번져나오는 그 표정은 쾌활하고 섬세하고 매력적이었다. 아름다운 아폴로는 수염 말이 꿋꿋한 목덜미를 숨긴 그런 아름다운 신사였다. 데오도르 방빌.
중키에 딱바라진 체격의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허리를 약간 흔들면서 걷는 그는 한껏 세련된 도해지 아이의 분위기를 풍겼다. 끝을 부드럽게 끄는 억양에서도 만에는 천박한 것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그런 아이였다. 우리는 모두 명문가의 태생일 것이라고 짐작했었다. 넓은 이마 아래 일직선으로 뻗은 곧날은 그 윤곽선을 곱게 해주었고 함께 치켜 올려진 집으로는 빈정거리는 말투를 내뱉었다. 투명한 눈빛을 지닌 그 눈은 그리 크지 않지만 눈동자만큼은 기민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려서부터 만에는 머리를 뒤로 넘겨 자연스럽게 찰랑이게 했다. 나이가 들면서 우짜란 수염이 입술과 하얀 목덜미를 덮어갔지만 이마는 17살 때부터 이미 벗겨져 있었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인상의 아래쪽에 비해 약간 굳은 얼굴의 위쪽은 가는 머리카락이 물결치듯 흐르면서 감싸고 있었다. 아마 그처럼 매력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은 찾기 힘들 것이다. 회유주적인 습성과 영혼을 가진 그는 실제로는 순박했다. 모든 것에 잘 놀라고 별것 아닌 것에도 잘 웃어댔다. 하지만 그림에 관한 한 그는 고집쟁이였다. 타협이라는 것을 몰랐고 그림에 대한 태도는 항상 변함이 있었다. 반대를 허락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림에 대한 토론조차 그에게는 무의미해 보였다. 앙토넨 프루스트, 만에 대한 기억, 1897년. 앙리 3세를 연상시키는 만에는 재치있고 섬세하며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다고 제르백스는 전한다. 저 만해의 눈보다 더 웅변적인 눈빛을 볼 수가 없을 것에 그 화집을 뒤적이면서 그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나는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네. 앙토넨 프루스트, 만해에 대한 기억, 1900, 만해에 대한 기억. 만해는 신문에 글을 쓰거나 그림에 대한 이론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생생하고 흥미진진한 그 편지 어디에서도 그림에 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1867년 개인전을 서문에 쓴 것을 빼고는 만에는 미술에 관한 글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반면에 그는 많은 이야기를 했고 기자들이나 그 친구들이 그 얘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만에는 사실 대항하고 싶지 않았다. 대항한 것은 오히려 만해의 반대편 사람들이다. 그들은 만해가 전통적인 화법을 외면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문제는 전통적인 것을 고집하는 그들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아량이 없다. 그들에게는 오직 양식만이 중요하다. 그 외의 것들은 하등의 가치가 없다. 따라서 그들의 비평은 비판적이며 적대적이다. 그림 전시는 화가에게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문제이다.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들도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화가의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다. 만해는 자신의 재능 속에서 존재를 확인해 왔을 뿐이지 과거 미술을 뒤집거나 새로운 미술을 창조하려 들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특히 만해는 그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속속 늘어나가는 것을 목도했다. 만해는 대중과 화해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대중들이 만해를 적으로 몰아세우려 한다면 말이다. 우리는 잘못된 길에 서 있다. 소매가 형태를 그리는 것이라는 명제에는 뭘 말하는가? 진실을 말하자면 소매는 삶을 그리는 것이다. 미래에서 예쁜 그림들을 만들긴 하지만 그건 다 헛짓거리다. 쿠티르 화실 시절에서 만해의 주장이다. 앙토넨 프루스트 증언 1897년. 화가는 모름지기 자연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정확한 명칭은 자연주의다. 하지만 그 자연을 장하기 위해서는 화가는 자기 자신의 자기 그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저것 만져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다. 화가는 자기가 느낀 것을 번역해야 돼요. 그 번역은 즉각적인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를 놓치면 그만이다. 뒤늦게 다시 감독할 수 있는 인상이란 없다. 끝도 모르는 계단을 오르듯 그림은 쌓여가는 것이 아니다.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결코 계단 꼭대기에 설 수 없다. 계단을 한 단 한 단 오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사실 어제 그린 그림과 내일 그린 그림은 틀림없이 다르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콜링우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콜링우드의 예술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나는 그림이 무엇이다 라고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말들에 쾌념치 않는다. 하지만 굳이 내 의견을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인간의 영혼, 특히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혼을 표현하는 것만이 나하고 관심사라고. 그것이 없다면 그림은 아무것도 아니다. 앙터는 브루스트가 전한 만의 음악. 그림은 간결해야 되고 그런 그림만이 아름답습니다. 간결한 인간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지만 말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겹게 합니다. 항상 간결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인물을 그릴 때에도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을 구별을 하거나 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 나머지랑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억을 풍부하게 하십시오. 자연이 주는 것이라고는 정보밖에 없습니다. 기억을 놓치는 순간 진부한 자연으로 떨어집니다. 항상 주인으로 서서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십시오. 그림은 숙제가 아니니까요. 지겨운 숙제가 아니죠. 자니오, 마네를 해갑니다. 1907년. 이제 다음에는 이제 화가들이 마네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세자느가 마네가 상부자인 이유는 모든 예술이 관습을 따르거나 그것을 과장하는 데 급급한 반면 그는 아주 간단한 공식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세자느. 마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 속을 내비치는 푸른색을 보라고 드가가 하는 말이고 검정색으로 빛을 내는 것을 보면 마네는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는 화가이다. 피사로. 대단한 그림쟁이고 다 갖추고 있어. 머리와 정확한 눈 그리고 기민한 수조까지 말이야. 시냐. 모두들 그랬듯이 나도 마네를 좋아했다. 내 초기 작품을 보고 마네가 좋다고 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아마추어에 불과한데요. 그때 나는 환전소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림 그릴 시간이 밤과 일요일밖에 없었다. 아니야. 아마추어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이지. 마네의 말은 나를 즐겁게 해주었다. 볼 고갱 이전가 이후. 그러니까 이제 볼 고갱을 결정적으로 화가를 만든 사람이 예? 마네죠. 이렇게. 마네의 작품 중 다른 화가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이 모작을 했고 누구보다도 독창적이었다. 언제 어디에서든 필촉을 보면 마네의 것인지 알 수 있고 그 물감은 늘 같다. 분놀림의 정확성이나 과감성, 심지어 실수에서도 마네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엉성한 것도 그에게는 그림이 된다. 단순하고 서툴게 그린 부분에서 오히려 완벽한 아름다움이 빛나고 위대한 것에는 늘 왜곡과 변형이 있다. 재능 있는 화가라면 착상을 할 줄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변형시킬 줄 알아야 한다. 창조와 개성이 결여된 화가들은 자기들의 스타일이 어떤 화가의 것도 닮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그림들은 진부하고 맛이 없다. 독창성은 사고가 아니라 필체에 있다. 자크 에밀 브랑시 화가 이야기 1919년. 특히 일본 판화에 드러난 검정색에서 우리는 동양회화의 정수를 읽는다. 그런 면에서 마네의 풀밭 이후 점심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동양회화를 받아들인 것 같다. 밀짚 모자를 쓴 젊은 모델은 단조로운 검정색으로서 능히 밝은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마네는 음영에 민감한 최초 화가이고 그림의 기술을 단순하게 한 장본인이다. 내가 아는 한 마네는 가장 정확했다. 좋은 화가는 보이는 대상을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독창성이고 단단한 기호를 찾아내는 사람이다. 마네가 바로 그렇다. 마티스, 비타협적인 사람, 1932년 1월 25일. 처음 풀바디의 점심을 보고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고통은 나중을 위한 것이지. 라고 피카소, 안녕 마네 선생, 1983년도. 캘리포니아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을 때
아, 제가 잘못 쓴 것 같네. 1893년인 것 같네. 캘리포니아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을 때 피카소가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었다. 발렌시아의 롤라, 마니의 풀바디의 점주는 패러디한 피카소 작품이 니스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롤라라는 유명인 혹은 비행장에 막 착륙한 애들 이름 부르듯이 피카소는 우리에게 말했다. 그 아름다운 발렌시아 롤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화실에는 피카소와 피뇽이 있었지만 마치 이 세상에는 마네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우리는 마네의 모든 그림에 대해서 한 시간이나 떠들어댔다. 마네의 화집을 넘기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즐거워했다. 마네에게 견줄 수 있는 세장과 호흡뿐이었다. 제목치고는 얼마나 근사한가. 피카소는 말했다. 발렌시아의 롤라 집에 갈까. 파르블랭의 인용 해변에서의 피카소 1959년도. 마네 그림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화가들만큼 마네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이제 요 그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좀 유명한 화가들에게는 서로 모델을 하겠다고 여자들이 줄을 섰어요. 서로 모델을 하겠다고. 그 모델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화가 그림들의 모델을 보면은 이 화가들이에요. 대부분. 이 모델들이 이제 화가가 돼요. 결국에는. 이 모델들이. 상당히 화가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부인이라든지 애인도 많은데 대부분 이제 화가 지망생들이었죠. 근데 이 마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마네라는 사람이. 이 여성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마네가 이미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두 사람이 평생을 사랑하죠. 이렇게 마음으로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마네와 이제 베르트 모리조라는 이 여성과 평생을 사랑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마네의 동생과 결혼을 하죠. 마네의 동생과 이 여성이 결혼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베르트 모리조는 이제, 그러니까 한 가족이 됐으니까 계속 그 마네에게서 엄청난 영향을 받죠. 이게 마네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림 끝까지 그리는데, 이제 마네가 자기 남편 외젠 마네인데, 그 외젠을 이제 뭐 깊이 사랑한 건 아니고 마네를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마네를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마네가 52살에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매독에 쭉 걸려가지고, 그게 이제 다리가 썩어가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그 후유증으로 해서 마네가 52살에 죽거든요. 마네가 죽고 나서 얼마 뒤에 남편도 죽어요. 그래서 이제 마네를 진정으로 평생 동안 사랑했던 여자예요. 그 마네도 이 여자를 엄청 평생 동안 사랑했고, 제비꽃 여인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마네와 이 머리초 이야기를 정확히 들을 있고, 화가가 무엇보다도 거기서 중요한 게 화가가 무엇을 고민을 하고 있는지, 화가 고민이 뭔지 그 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영화예요. 꼭 보시길 바래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만해 일리언 황제의 처녀
처형이라는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만해의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